사실 계엄령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도리어 민주당이 걸어놓은 그런 프레임에 그대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늘까지 지금 그 계엄령은 계속 민주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아버지가 딱 해도 돼 하고 딱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밑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너도나도 이제 본물 터지듯이 자신 계엄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계엄령과 관련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왔어요. 네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김용현 경호처장이 충한 거고,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첩사령관과 그 다음에 777 부대 수장도 역시 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충한파들이 임명된 건 바로 계엄령을 획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박근혜 때도 계엄령을 획책했다. 네네. 이건 뭐 김민석도 그랬죠. 네. 철지난 레코드처럼 2018년도에 계엄권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이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이유를 들고 왔고요. 네. 세 번째는 정황과 제보가 근거라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네네. 예, 첫 번째입니다. 이건 가장 크게 얘기되는 거죠.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국방장관 간 것이 계엄령 때문 아니냐. 근데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쿠데타하고 계엄령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고 지금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뭐 방첩사령관이 지금 저 777 부대니 운운하는 것도, 사실 이게 777 부대는 그야말로 대북 공작 부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금 이 계엄령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정규적인 어떤 군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사라든지 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기무사하고 777 부대 갖고 무슨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같은 고등학교로 방첩사령부와 국방장관을 함께 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 논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언제?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바로 똑같이 국방장관과 그 다음에 그때는 더 했어요. 군의 3대 사정기관이라고 표현되는 3대 사정기관이 당시에 헌병, 그 다음에 기무사, 그 다음에 감사관, 이 세 가지를 3대 사정기관으로 봤을 때 김동신 국방장관 밑에 헌병을 전부 통괄하는 합조단장이 이정이고,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이 문두식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 감사관이 강준근이었습니다. 이 김동신과 이정, 문두식, 강준근은 바로 광주 1고 동문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2003년도 신동아 기사를 찾아봤어요. 3월 25일자 신동아 기사입니다. 그랬더니 광주 1고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더만요. 네네. 일단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보, 그 다음에 국방부 내의 정책국장. 네네. 국방부 내의 정책국장은 어떤 위치죠? 국방부의 정책국장이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나 DJ 봐요. 때는 어쨌든 국장이면 투스타 자리예요. 투스타. 옛날엔 그랬어요. 김선규 정책국장, 그 다음에 이봉운 보좌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중장이었대요. 준장. 예, 준장. 원스타. 예, 네네, 예, 맞습니다. 준장이었대요. 그래서 이봉운 준장, 김성규 소장,
투스타인가요? 그러면 투스타입니까?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투스타. 그다음에 오춘 차관보까지 포함하면 지금 국방부를 장관을 둘러싸고 사정기관 3대, 그다음에 차관보, 정책국정보좌관까지 모두 다 광주 일고였다. 같은 논리라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 광주 일고에 이렇게 모두 다 주요 보직을 전부 다 광주 일고로 채워넣느냐. 네네. 논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네. 계엄이라고 하는 것과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인데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계엄을 쿠데타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네. 계엄은 뭐냐면요. 네. 계엄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가지고 행해지는 게 네. 그게 계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쿠데타는 뭐냐면은 음. 초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뭐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든지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군인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이거는 내가 그냥 다 뒤집어 엎겠다. 그게 이제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게 계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계엄법도 그렇고 계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 네. 뭐 예컨대 어마어마한 뭐 쓰나미가 막 그 뭐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토 절반이 절단나는 무슨 지진이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네. 계엄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네. 발할 수가 없는 게 그게 계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전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그럼 계엄 될 수 있어요. 네. 북한이 뭐 핵을 갖다 쏜다든지 핵을 안 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 싹싹 돌아가지고 네. 하도 살쪄가지고 이제 막 그 살이 막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네. 제정신이 아니야. 네네. 그러면서 뭐 지 맘대로 뭐 이거 야 쏘라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쐈다. 네. 그럼 나만 불바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계엄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럴 때가 아니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네. 계엄령을 발행할 수가 없다. 네. 계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마샬로거든요. 네. 그게 쉽게 말하면 군사법이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병력에 대치되는 그 개념이 대응하는 개념이 경력이거든요. 경력, 네, 경찰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경찰이죠. 경찰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 뭐 도둑놈이 있으면 경찰이 잡고 치안. 뭐 살인자가 있으면 경찰이 잡고 네. 그다음 뭐 교통통제 같은 것도 경찰이 하고 그런데 나라가 무지무지하게 혼란해지고 진짜 뭐 북한이 쳐들어오든 중국이 쳐들어오든 뭐 일본이 쳐들어오든 그런 상황이 되면 경찰 힘 가지고 이게 택도 없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경찰이 권총 가지고 이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를 위해서 대비해 가지고 모아두었던 힘이 그게 군사력이거든요. 네. 그게 병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네.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게 그게 계엄인데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 뭐 이런 다 호도하면서 아 대통령 되면 아무 때나 계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국민의 그런 것들을 호도한 걸 떠나가지고 네. 무식하다. 그렇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그렇죠.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죠. 너무 무식하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죠. 계엄령이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느냐? 네. 지난달 19일, 8월 19일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계엄령을 처음으로 입에 올린 사람이 누구냐? 김병주 의원이에요. 네네. 그런데 8월 19일이면 언제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8월 12일이거든요. 네. 그로부터 꼭 일주일 뒤에 김병주라고 하는 육군 대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은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계속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차라리 정청래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늘 그런 으르렁 대기만 하지 진짜 사람의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만주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네. 아니, 만주 변호사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제가 치부할 수 있겠는데 네네. 김병주 의원이 저런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렇죠. 왜 불쾌합니까? 네. 육사 나와가지고 네. 별을 4개씩이나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달아줬는데 네네. 어떻게 별을 4개씩이나 달았던 사람이 아무렇게나 마치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계엄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네. 저는 이거는 무식할 수가 없는 사람이 무식한 척하는 건가? 아니면은 무식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무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별을 4개씩이나 달았나?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또 진짜 중요하게 그걸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네네. 계엄은 법에 있어요. 네. 계엄법이 있잖아요. 네네. 쿠데타는 법이 없어요. 네. 쿠데타 법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한다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쿠데타는 초법적, 초헌법.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헌법 위에선 그런 군의 강압적인 그런 뭐 통치가 아니라 어쨌든 그 강탈하는 권력을 강탈하는 걸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정한 4명의 장성이 400명 중에 4명의 장성을 충안파라고 불러서 요렇게 4명을 임명해 갖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네네. 그게 가능할까요? 도리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군 전체를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덕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다 군이 움직여줄 수 있고 군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지 계엄이고 쿠데타는 가능하죠. 몇몇 그런 이 주요 어떤 그런 사령관들을 임명을 시켜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면 이겁니다. 지금 방첩사령부 있잖아요. 네네. 방첩사령부는 옛날에 기무사령부의 거의 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네네. 당시 2018년도에 있지도 않은 그런 뭐 계엄령 문건,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문건이다라는 것으로 날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무사를 해편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00명 가까이 내쫓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이름도 바꾸고 네네. 기능도 다 축소를 하고 그럼으로써 뭐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노정이 됐는데 아무튼 간에 방첩사령부라고 그냥 거의 이름만 걸 수 있는 옛날의 기무사령부의 어떤 그런 위세나 전혀 그렇지 못하는 방첩사령부와 대북 공작 만 담당하는 특수부대인 777 사령부 그 장군을 갖고 쿠데타를 벌일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네네. 제가 국방부 있어봐서 딱 아는데 네네. 그 우리나라 군인들 장군들의 수준이 네. 조금 옛날만 못해요. 음흠. 왜냐하면 그 70년대 학번까지는 유신 사무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육사를 졸업하면 행정고시 붙은 거랑 비슷하게 됐다고. 네. 왜냐하면 유신 사무관이라고 하는 게 육사 졸업하고 5년 근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들어가면 네. 사무관 줬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행시 붙은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오. 행시 재학 중에 붙은 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네. 6학년 때 붙은 거랑 똑같다고. 그렇군요. 군대 갔다 온 거 딱 네네.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나름 그 집안 어렵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그 야망이 있는 음흠. 내가 이렇게 그 뭐 우리 사회에서 좀 출세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육사를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70년대 학번까지는 뭐 서울대 연고대 못지 않았다. 네네. 육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79 학번부터 유신 사무관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육사의 퀄리티가 들어오는 입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육사 출신들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70년대 학번까지는 음흠. 사실은 우리나라가 6.25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예컨대 53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5.16이 일어났을 때가 음흠. 전쟁 끝난 때로부터 10년이 안 된 때였어요. 그렇죠.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상위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그랬던 그 사회였어요. 네네. 그럴 때 그 군의 위상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1인당 GNP 4만 불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육사 출신이고 장교다 뭐 소령 정도만 된다 그래도 야 이거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봤던 그런 때였고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저렇게 쫓아가고 그럴 수 있었던 사회가 제가 봤을 때는 80년대 초반까지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육사 출신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만 해도 야, 뭐 너보다 내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 더 잘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육사 출신들은 그냥 하나의 전문 그런 군인으로서 그 자기 이제 그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고 네. 그다음 의사들은 의사 역할을 하고 네. 검사들은 검사 역할을 하고 판사들은 판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다닌 사람 대기업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그 기자들은 기자 역할을 하고 사회에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사회가 됐는데 뭐 육사 출신이면 뭐 뭘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장군 뭐 한 두세 명이서 뭘 우리나라를 갖다 뒤흔들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지금 이 민주당은 아직도 운동권 한총련 전대협이 잡고 있잖아요. 네네. 이들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된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역시 여전히 민주화 투사야. 투사여야만 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민주화 투사여야만 한다면 상대는 독재여야만 해. 그래서 언제나 타도 대상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늘 저들은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고 쿠데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민주화 투사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네. 일제 시대부터 50까지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지금 우리나라 일제 시대다, 밀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엄 이야기 할 때는 네.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 김민석 의원 같은 사람들이 계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김민석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50 헌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계엄은 도저히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계엄을 하는 순간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네. 탄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법한 계엄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나라를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계엄을 한다?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할 생각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헌법 직전 헌법이 어떤 헌법이냐면 50 헌법이었는데 네네. 50하고 헌법에 57조엔 뭐가 있었느냐? 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50 헌법에 있었던 국회 해산권하고 네. 지금 헌법에 있는 계엄하고를 착각하고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대통령이 그냥 아무런 요건이 없어요. 국회 해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신에 국회를 해산하면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그 이내에 예. 총선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요 규정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국회의원들은 옛날에 탄돌이 같이 네네. 그 배지를 갖다 그냥 막 주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야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한 거야. 아, 대통령이 국회 해산해가지고 다시 총선하면 내 배지 떨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계엄으로 이제 착각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기 그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 해산권 없으니까 대통령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쓸데없이 계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그게 뭐냐면 네. 돈이에요, 돈. 돈? 돈 걱정해야 돼요. 왜 돈 걱정?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그 판결이 네. 확정되는 순간 네. 1심에서 확정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확정될 수도 있고 아마 대법원에서까지 간 다음에 확정이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네. 민주당은 434억 7천만 원을 그 토해내야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 네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 뭐 넉넉 잡고 한 200명 치고 네. 1인당 2억 넘은 돈을 그 당에다가 납부를 해야 네. 그래야지 이제 민주당이 대한민국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에다가 네. 434억 7천만 원을 물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부터는 세비 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한 2년쯤 뒤에 그때 2년치 모은 세비를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네. 대한민국 국가에다가 434억 7천만 원 토해낼 생각 그거 걱정해야지 계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계엄 걱정하는 거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그런 생각합니다. 네, 김 사장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 보죠. 박근혜 때도 계엄령을 획책했다. 뭐 지금 김민석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계엄령을 얘기하는 사람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무슨 기무사 문건이 있었다. 그 문건이 바로 계엄령을 획책했다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자, 법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당시에 문재인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네네. 이 보고를 듣고 대극노했다고. 완전히 극대노. 정말 대극노래요. 네네. 극대노했다고 하면서 바로 돌아와서 특별 수사를 지시를 내립니다. 이건 네네. 내란이다. 네네. 내란 음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해서 37명의 검사가 동원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약 40여 일을 200명 가까이 소환을 해서 탁탁 텁니다. 그리고 기소를 몇 명 했냐면 3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소했으면 내란 음모죄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란 음모죄는 모두 다 혐의 없음으로 됩니다. 네. 혐의 없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있잖아요. 네네. 내란 음모 무혐의라고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끝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네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된 중령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 음모죄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런 혐의로 일단 입건을 시켰다가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법이 이게 내란 음모죄 아니야. 내란 음모 아니고 어떻게 판단했느냐? 원래 이런 어떤 그런 그 사회적 불안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문건이다. 네네. 라고 그때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군인들은 네. 공부하면 안 됩니까? 군인들은 계엄이라고 한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마지막에 네. 뭐 국정농단 해가지고 뭐 그런 해가지고 뭐 그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나, 음흠. 그러면서 위수령, 계엄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공부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 중에 누군가가 진짜 계엄을 시도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한번 그 스터디해 본 거, 리서치해 본 건데 그거 가지고 처벌이 되겠습니까? 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또 지금까지도 울고 먹으면서 이런 거 가지고 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네. 얼마나 허접한 정당인지가 네. 이런 걸로도 다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한 가지 그 당시 팩트만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었잖아요. 네네. 되게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이게 이제 문건이 보고가 되잖아요. 네. 당연히 자기한테 보고가 되죠. 네. 그 전에 이제 쭉 이런 문건들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가 돼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그런데 이 문건을 그때 작성을 했느니 하고 받아서 자문위원들과 당시에 합참 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이었나 봐요. 네네. 이종섭 국방장관부터 이렇게 한 12명인가를 놓고 약간 회의를 하면서 전부 참모들이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문건이다. 지금 얘기했듯이 스터디 할 수 있는 문건이다. 그리고 쭉 그렇게 회의 동안 얘기를 하고 송영무 당사자도 그래 이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네네. 라고 회의를 끝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 극대노하고 네.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2명한테 일일이 사실 확인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네네. 내가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네. 송영무 본인은 이게 뭐 문건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쭉 돌렸는데 네. 용기 있는 딱 2명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송영무가 당시에 직권남용죄 네. 이렇게 강요한 거 죄로 입건이 됩니다. 네네. 예. 어쨌든 뭐 완전히 코미디 중에서도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진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법도 모르나. 네. 헌법을 가르쳐줘도 읽어도 이해를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것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황과 제보가 근거라고. 요거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나가서 한 말로 딱 가름하면 됩니다. 너무 웃겼어요. 예, 예. 역시, 예, 역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건 촌철살인이었어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예. 네. 정황과 제보가 근거라고 하는 질문에 네네. 김재원 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제보를 받았다. 야당이 집단 실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증거는 차차 공개하겠다. 네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정황과 제보가 참 훌륭한 근거다.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제보를 너무 좋아하다가 네. 그러다 개망신 당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네. 청담동. 제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제보도 있었고요. 뭐 증거도 있다고 뭐 그랬죠. 증인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아니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아니 한두 명이 모르겠는데 너무 집단적이야. 맞아, 집단적이야. 저는 그거 참. 그 다음에 지난번 청담동 때도 그렇더니 예. 배우 레슨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신당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뭐가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네네. 그러면은 부메랑 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권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이 기사 보고 참 기가 막히고 웃었는데, 국민의힘에 강선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선영 의원은 사실 진짜 최초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여군 최초 정조종사, 최초 항공대대장, 최초 항공단장, 뭐 최초로 쭉 가다가 이 투스타로 전역을 한 여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됐다면서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강선영 의원이 이야기하자마자 민주당이 저런 또라이가 있나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강선영 의원, 아니 상대 의원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했더니 또다시 그 앞에서 또라이 소리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정회가 됐는데 민주당은 제명을 지금 한답니다. 네네. 이재명을 레닌에 비유했다고. 물론 뭐 국민의힘은 또라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사과를 하라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였는데, 저는 이 얘기 듣자마자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네. 일단 첫 번째, 레닌이 정말 화가 날 거야. 네네. 어따 대고 나하고 지금 이재명을 비교를 해요. 네. 레닌은 맞습니다. 독재자였고요. 그다음에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럽에도 삼인주의자들도 일견 레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블라디미르 레닌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찌됐든 막스 앵겔스를 이어받아서 철학적인 면, 사회주의의 철학적인 면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 러시아 혁명을 어쨌든 볼셰비키 입장에서 주도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게바라를 존경하듯이 일견 레닌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존경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재명은 일관된 철학이 있고 일관된 삶을 살고 있고 일관된 무슨 진짜 혁명가로서, 나는 혁명가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레닌을 그 이재명의 그런 잡스러운 그런 그 삶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네. 아니 어떻게 레닌을 이재명, 우리 아버지에게 비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네네. 그때는 제가 헤겔 막스 레닌 책 다 샀어요. 네. 다 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레닌 들어가 있는 책은 다 샀어요. 네. 그다음 뭐 막스도 마찬가지고 헤겔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몇 권 읽어봤는데 네. 다 샀는데 다 읽지는 않고 몇 권만 읽어봤거든요. 네네.
레닌은 천재였어요. 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네네.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 막스 엥겔스가 쓴 그 철학을 현실화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레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레닌이 그 레닌 지금 그 옛날에 레닌이 그 사망한 다음에 네네. 그냥 시신이 계속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 미이라 같이 해가지고 네네. 그러다가 그 소련 무너진 다음에 그거 다시 이제 그 매장을 했나 뭐 그랬던 그렇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그 레닌이 만약에 이재명 같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레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일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레닌 추종자 많이 있을 거야 아직도. 옛날에는 무지하게 많았고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좀 이렇게 불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닌은 천재가 맞지만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존경해서는 안 될 사람. 네네. 레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수억에 해당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맞습니다. 레닌의 그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이 됐고 네네. 그 공산주의 국가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레닌이 천재니까 또 천재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레닌 잘못이 아니야. 아하. 스탈린 잘못이야. 뭐 아, 이런 맞아요. 식으로 스탈린의 악마시키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는 뭐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네. 대표적으로 네. 지금 북한이 저지경이 된 게 누구 탓입니까? 제가 봤을 때 레닌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한 거에 비교하면은 민주당에서 그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범죄가 편의점 같이 많아도 레닌에 비하면 발톱에 뗀데 어떻게 레닌에 비교해?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레닌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강선영 의원이 잘못한 거예요. 레닌도 기분 나쁘고 이재명도 기분 나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강선영 의원은 그냥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닌한테도 사과하고요. 레닌한테 사과를 해야죠. 이재명한테도 사과하고 별로 이렇게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 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생각해봤더니 이재명이 레닌과 뭐 비슷한 공통점은 하나 있네요. 정적은 가차없이 처단해버린다. 네네. 트로츠키를 아예 그냥 처단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사진도 막 조작하죠. 네네. 같이 찍었던 사진에서 네. 트로츠키를 전부 다 지우고 그때 당시에 포토샵도 없을 텐데 지우고 내비눴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물론 뭐 이게 뭐 계속 이야기될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살인자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떳떳해 하는 것과 지금 최소한 저는 강성양 의원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갖고 있는 꿈이 레닌이 얘기했던 꿈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그 정책과 관련된 또는 철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을 했다는 건 그래 이러이러한 생각이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대답을 하면서 비판을 했다면 그건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살인자다라고 외치는 것과 누구를 더 제명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제명이라고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네. 레닌하고 이재명하고 공통점이 있네. 네. 그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네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생각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민주당 뭐 비교할 걸 해야지 레닌과 이재명을 비교하냐. 근데 난 이재명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발언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버지니까 레닌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1. 2. 왜 공산당의 수괴니까 우리를 지금 색깔론으로 보느냐? 네네. 어느 쪽일까요? 왜 화를 내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레닌과 이재명을 비교하는 게 왜 화를 낼 일인가?
그거 근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네네. 레닌 책을 제대로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 그냥 막 읽어봤을 화가 거예요.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더우니까 화가 나고 그냥 인생 자체가 짜증나는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성령 의원을 만나봤어요. 네네. 그 육군이에요. 항공대대 네네. 그 사령관이었죠. 항공사령관으로서 가서 직접 가서 이제 헬기도 좀 타보고 헬기도 타보고 하는데 정말 강골이었어요. 네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강골이라는 게 왜 그 틈이 없이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아주 연설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참 저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어떤 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비례대표로 원래 뭐 강남에 출마를 할 것처럼 처음엔 얘기하다가 비례대표로 어쨌든 입성을 했습니다. 뭐 첫 데뷔같이 느껴져요. 이번 레닌 비교가. 네. 물론 저도 정변처럼 아주 적확한 비교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주당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변한테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 이슈 갖고 왔습니다. 뭐 들으나 마나한 얘기죠. 더워서.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명이 계엄령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당대표직을 넘어서 의원직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나라를 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엄령은 예전에 그 후쿠시마 예, 예. 오염 뭐 핵폐수 예, 예. 뭐 그다음에 사드 예, 예.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소고기 괴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있었죠. 음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또 만들어낸 게 또 뭐였냐면은 이제 반일몰이 하려고 친일 반일. 예, 반일몰이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괴담 만들어내고 이제 이랬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이 계엄령 발언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계엄령 발언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못 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25만 원 주자는 사람 입에서 아하. 이 계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정부 제일 센 야당에서 아하. 계엄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맞네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 경제 망하자고 지금 작정을 한 거 아니면 예.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를 만약에 함부로 발언하고 증거도 없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재판도 증거 조작해가지고 예. 재판을 그 증거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재판정에서 벌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이재명 재판정에서. 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이 자기가 증거라고 냈는 녹취록이 있어요. 예. 녹취 파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녹취 파일만 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재판장이 물으니까 이 사람은 익명이다. 그래갖고 녹취 파일만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 녹취 파일에 녹취록만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이 사람이 그 녹취록의 주인이다. 아하.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재판에 나왔어요. 예. 그 녹취록의 주인공이. 그래갖고 이제 어떤 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거죠. 그런데 그 녹취록의 주인공은 정작 나와가지고 KBS 출신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저 아닌 것 아닌데요? 같은데요? 재판부를 제가- 속이려고 했는 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재판부를 옛날에는 누구 목소리인지도 몰라요. 예.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거 이제 익명이다 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유리한 말
전부 다 받아내가지고 그게 그리고 일반적 통화 같으면은 여보세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통화 괜찮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가 이번에는 그 녹취록이라고 옛날에 재판에 썼던 녹취록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냈는데 정작 본인은 와서 저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던 것 같다. 녹취 그 파일을 들려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검사나 판사님이 딱 볼 때는 뭐냐면 그럼 옛날부터 조작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작이나 옛날에 그 뭐 최철호 PD한테 누명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녹취록을 그 김병량 시장 녹취록을 자기가 틀었어요. 최철호 PD가 안 주려고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범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누명을 썼다. 자기가 트는 바람에 이게 범죄가 성립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누명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정말 그리고 최근에 한 말이 자기는 누구한테 저기 그 뭐를 누명을 씌운 적이 없다. 아니 그 저기 뭐 이렇게 뭐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뻔뻔함의 어떤 극치인데 이 계엄령 발언은요 그런 말장난하고 속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증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무슨 근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맨날 압수수색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압수수색을 300번을 밟고 털어도 먼지가 집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죠. 그리고 핸드폰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핸드폰이 인생이 담겨 있고 절대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핸드폰 하나 뺏긴 적이 없고 집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은 집에 현금 있는지 안 있는지 나왔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 저기 선거 기탁금을 현금으로 냈어요. 그런 인간도 처음 보네. 보통 사람들은 뭐 선거 기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후원금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데 현금으로 집에 현금을 그렇게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 현금 어디서 났냐 이 돈 어디서 났냐 하니까 장롱 안에 있었다고. 자기가 장롱에 넣어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돈을 바보라고. 그걸 바보라고.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니까 장롱 안에 있었는데 출처가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저기 조의금이라고. 그럼 다른 형제들은 안 나눠줬습니까 조의금? 그러게요. 지가 혼자 다 챙긴 겁니까? 정말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원수져 가지고 딱 싸우는 게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공격하는 거예요. 국회가 어떤 데인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유동규 좀 더 벌 줘라. 그거 저기 기자회견을 엽니까? 야, 그렇네요. 제가 무슨 여당의 대표입니까? 지금 자기 거 불리한 이야기 한다고 유동규 더 벌 주라고 그걸 갖다가 저기 그 시민단체가 들고 하고 야당 제1야당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행사를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유동규 본부장님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거? 그거는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문건이죠? 그게 그 조직단 회의가 목적이 뭐였냐면 유동규를 네거티브하고 자기들한테는 포지티브한 여론을 형성할 것. 이래가지고 그 기자들까지 다 참여한 그 조직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연구원 원장이 거기는 그 조직단의 두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직단 제가 지금 그 불법단체로 해가지고 그 결성한 걸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고소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고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기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변호사들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텔레그램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다. 아하, 가공해서. 예. 야. 그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 그 현재 민주당의 띵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이라고 했는데, 그 민주연구원 원장이 이재명의 재갈공명이라고 해서 경기연구원 원장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예. 옛날에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소득 하면서 뭐 한다고 했다가 예. 자기가 가진 그 집이 수여러 채 해가지고 쪽팔리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사퇴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각계 전투로 해가지고 각 계파에서 뭐 할 때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사람들 광화문에 모일 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민주당 당사 앞에서 모두, 아니면은 국회 앞에서 해가지고 뭐냐면 이거 밝혀라, 계엄령 증거 내놔라, 이거 증거 있다면서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냐면 제보자 있다면서요. 예. 그 제보자를 밝히고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파 사람들이 그냥 뭐 하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 세력 만들고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우파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해가지고 여태까지 운동했다. 이러면은 지금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국회나 그 다음에 민주당사 앞에 가갖고 정말 수십만이 모여서 뭐를 요구해야 된다고요? 계엄령, 나라 망하게 하는 계엄령 발언을 갖다가 왜 했는지를 밝혀라. 예. 이거를 확실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한 분이 이재명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형사 고발했습니다. 예.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입만 벌리면 고라냐.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증거를 대야지.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가 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에 그런 걸 하면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우파가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힘 결집해가지고 여태까지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은 진짜 뭐냐면 이번에 응집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고 지금 총력을 동원할 때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우리만 아는, 방송에도 한 번 안 나오는 그런 거를 계속 할 때, 그걸만 할 때가 아니라 아하. 지금은 이거를 갖다 할 때다라는 아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탄핵 의한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짜 뉴스당 예. 아니냐라는 지금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입만 벌리면은 예. 구라다, 입 벌구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냐면 이재명은 태생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아들이 한 글 쓴 걸 보시면 정말 그 집안 있잖아요. 예. 이 집안은 그 다음에 욕한 거 보면은 예. 욕할 때까지도 했는데 아들까지. 아. 이거 이동호가 거기다가 쓴 글은 입이 더러워져서 참아 못할 아, 그래요. 그런 거를 갖다가, 아니 그 여자야. 아니 저 나이 때도 있잖아요. 예. 50 나이고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썼습니다.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예?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젓가락으로 뭐 한다. 나 그래가지고요, 그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사람 아버지가 예?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남의 아들 갖다가 맨날 누구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욕해댔습니까 예전에. 예? 그러다가 이제 지 아들 이야기 나오니까요, 쏙 들어갔어요. 남의 아들 이야기를 못해요 이제. 이게 지금 이재명이고, 그 남 비판해서 먹고 사는 놈이 지금 이재명 아닙니까?
여태까지 남 헐뜯고 남 비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이재명이고 자기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이고 자기가 자랑했던 대장동은 자기가 부패 처먹은 게 드러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예. 참. 그런데 저런 인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은 정말 JMS 교주를 따르는 인간들이 저 도대체 저런데도 왜 따를까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예. 참. 예, 참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0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8명 전부 다 나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밝혀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거를 못하면 차라리 그냥 스스로 물러나라. 예, 그렇습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 나리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나라를 지금 이재명이가 다 말아서 후루룩답답 처먹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업령 발표하고 하면은 즉각 나와서 증거를 밝혀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회담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참.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면 회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그때 회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제대로 안 밝히면 우리는 강력하게 지금 그거 하겠다. 그 의지를 밝혔어야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내귀에 도청 장치 있다라는 그리고 그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돼 있죠. 한동훈 지금 대표는 빨리 지금 당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부터의 어떤 침입에 대해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반란 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거는 플랜 어떤 실행을 넘어서 계획을 다 어떤 그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하는지 여부를. 문재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계획이라는 거는 문재인도 뭐냐면은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든지 예. 아니면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킨다든지 예. 그걸 갖다가 할 때 지금 남쪽에 있는 그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이 이석기 사건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 예. 이런 거를 갖다 준비하는 건 당연하죠. 예. 근데 다만 뭐냐면 야당 의원들 잡아들이려고 준비했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해야죠. 예. 예? 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계엄이라도.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그 면책 특권은 계엄 중에도 발효가 됩니다. 계엄 중에도 발효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계엄을 하더라도 뭐냐면 50%가 넘게 해가지고 이거 대통령 탄핵 넣으면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헌법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시나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국군 조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업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막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국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획책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질타해야 되는 이게 거 지금 아니에요? 한촌년 세력이 들어가서 이런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냐면 국가적 대응 같은 거 이런 계획조차도 못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첩단이 나타나고 이 후방을 교란하는 이석기 같은 세력, 통진당 세력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 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 황장엽 비서가 내려와서 직접 내려와서 5만 명이라고 밝힌 겁니다. 뭐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 실제로 지금 암약하는 게 5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력들이 나중에 통진당 같이 이게 좀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때 그거에 대한 대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예 못하게
지금 작전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고 좀 이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있었던 예. 예,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제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요, 이거 민주당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적 세력입니다. 통일연당 이거 같은. 진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게 이게 참-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들어와서 한 게 뭐 있어요? 뭐 그거 보세요. 저기 뭐야 국정원에 수사 기능에다가 조사 기능까지 없애려고 그러고. 네네. 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검찰에 옛날에 마약부 없애고 이런 짓 하는 바람에 마약 천국 만들고 예. 지금 도박 천국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지금 조사 기능 이런 수사 기능이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만 국제사회에서 예, 정보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기능 떨어져서 모르면 또 왜 모르냐고 정부가 무능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들이 다 없애놓고. 지들이 다 없애놓고 무능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는 알아가지고 이 정보를 딱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스타일 소리 할 거라고요.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서울시 교육감. 지금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은 저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파 국민들이 놓쳤던 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주면 애들은 잘 크겠지 생각했죠. 그렇죠. 그 애들이 정교조 교사한테 포섭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좌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반적인 어떤 기반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육감이에요.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 환경에 노출되는지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길이. 그래서 우리 뭐 중학생들 특히 이야기할 때 뇌가 좀 말랑말랑하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죠. 특정 정치 이념을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주입시키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망치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좀 이야기할 거거든요. 지금 이건 네. 뭐 서울시 교육감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일반 우리 시청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교육감 선거 뭐 중요하나? 서울시장 선거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네, 근데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10조 넘죠? 10조가 넘습니다. 11조가 된다고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연. 그렇기 때문에 연 11조면요. 지금 중앙부처 중에 10조가 안 되는, 연 예산 10조 안 되는 중앙부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궐선거가 생긴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교육감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죠. 이 이유가 그 전교조 교사들이 그 당시에 교육감 선거에 개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들을 예. 그러니까 일단 교육감 선거에 개입을 해서 뭐 돈을 모은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래서 해임이 됐던 교사들을 불법 채용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재판을 지금 오랫동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를 보려면 조희연 교육감이 왜 갑자기 교육감 상실에 해당하는 이 사법 처리를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교조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교조 왕국 무슨 소리냐?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3선 했잖아요. 3선이고요. 그 전에 광노연도 뭐 짧게는 했지만 어쨌든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야. 동안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다 장악이 돼 있었어요. 야. 그 좌파 교육감들한테. 물론 뭐 음. 본인들 맨날 진보 하지만 저희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원하는 식의 교육을 해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학생인권 조례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뭐 교과서 문제라든지 그 안에서 또 주요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이제 정교조 출신들을 갖다 채용한다든지 또 교육감들이 만든 뭐 교장 공모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교장 공모제는 기존의 교장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연수를 받고 승진하는 그 프로세스를 뒤엎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교장 공모제 능력 있는 교장이 와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학교를 뒤엎어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좋죠. 그런데 그 통로가 누구냐? 정교조 출신들이 교장으로 점프하는 세력화하는 거래. 그 통로가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2018년 그리고 22년 2014년도에 됐고 14년도 18년도에 됐고 22년도에 또 14년도에 처음에 초선이 됐고 네. 18년에 됐고 이제 22년에 됐는데 지금 임기를 2년 앞두고 상실에 해당하는 됐어요. 네. 그 사법 처리를 받은 이유는 자기가 해직된 정교조 교사 5명을 공채 형식을 통해서 모집한다고 하면서 특채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알려주고 이 사람이 이 5명이 누군가를 인지를 넌지시 인플라이를 하면서 암시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특채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게 걸린 겁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유죄가 된 게 예. 그 교육감님의 뜻이다. 요거 문자 내용. 요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법부에서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요하게 받고 그리고 원래 1심,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3심만 남았었는데 이 선고를 계속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올 10월에 하냐 내년 4월에 하냐 왈가왈부 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교육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조희연이 꼼수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이 어떤-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예. 위헌법률 심판제청이라는 것을 대법원에다가 내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법원이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도 그걸 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총선 막 한참 할 때 저희 단체들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법원에서 빨리 선고 내려라. 이런 꼼수 쓰는 거 하지 마라 해서 3월 말에도 기자회견을 했고 총선 끝나고 4월 15일에도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상종 단장하고 해서 저희가 8월 초에 8월 8일 날 또 대법원 앞에서 이 빨리 선고 내려라. 서울시 교육 망친 사람들 이걸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수처에서도 하고 그동안 한 2년 넘게 이걸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저희 네, 단체도. 네, 네. 근데 이 8월 초에 또 조희연이가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또 낸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8월 29일 날 발표가 났어요. 네. 8월 초에 냈다는 이유는 이거를 심판제청을 이걸 한 걸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이 한 달이 걸리잖아요. 그럼 8월을 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조희연 쪽에서는. 네. 그러면 8월 말에 선고를 내렸으면 10월 16일 날 보궐이거든요. 근데 내년 4월이 보궐이 돼야지 자기들 진영에는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당정 문제 때문에 걸려있는 윤혜, 박경미, 강민정, 나올 6.25 후보들이 많아요. 뭐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하. 내년 4월에 나오려고 딱 했다가 이게 갑자기 선고가 내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꼼수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8월 초에 냈는데 저희가 막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편지도 쓰고 8월 8일 날 이제 그 집회를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꼼수 쓴 게 대법원에 괘씸죄 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 또 꼼수 쓴다 이래가지고 그냥 8월 29일에 갑자기 선고 내린 것 같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 우리도 이제 여론을 아하.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래서 갑자기 10월에 생기니까 이게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후보들 나가려고 했던 후보들 다 못 나가게 됐다. 뭐 심지어 또 60일 전에 예. 거주를 이전해야 된대요. 서울로. 교육감은 네, 그 네. 해당 지역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대요. 60일 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고. 이거 지방선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당적도 걸리고 이래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보수 교육감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나가면 될 것 같다. 누가 나가면 되겠다. 단일화만 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또 이제 내가 나온다, 누가 나온다 또 지금 시끄러운 지금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이란 자리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한 11조쯤 됩니다. 네. 11조쯤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체 예산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선 초, 중, 고에는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예산은 그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는 교육세 뭐 세금들 있잖아요. 거기서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게 그렇지. 있는데 그게 지금 비율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는 줄었는데 계속 세수가 늘어나니까 비용이 점점 늘어나서 막 교육청이 돈 전치가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부 학교, 전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일부 학교는 돈 잔치를 합니다. 뻑하면 공사합니다. 학생들 태블릿 PC 나눠주고 막. 그런 형국인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말 정신 똑바로 박힌 교육감이 나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것은 이유는 바로 서울시 교육청이 곳곳이 민노총 세력들이 세력을 분점하고 교육 행정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교조 세력은 저 시청자를 언제 만들어준 줄 아세요? 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대 학교 다닐 때부터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정교조 세력이 그때부터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재학생일 때부터 학생운동했던 그 세력들이 임용고시나 이걸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력이 그대로 가서 자기들끼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 다수의 이 세력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교육감과 그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계속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성평등 교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교육시키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정교조 세력들이 그 플랫폼입니다.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뭐 쉽게는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뭐 2년 어떤 교육까지 시키다가 뭐 제보가 들어가서 언론에 기사화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아이들은 자라나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간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데 지금 지난 이제 그 한 10여 년간의 교육감 선거를 보면 가령 2014년, 18년, 22년 네. 좌파 교육감이 당선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보수 분열이죠. 네. 얼마나 어떻게 분열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2014년도에도 아마 고승덕 네. 하고 그때도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조희연이 어부지리로 됐고 표가 나뉘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쪽은 문용린, 고승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후보들이 표가 나뉘어 버리니까 예. 합치면 조희연보다 높은데 조희연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2018년도에도 조영달, 박선영 두 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예. 조희연이가 또 됐잖아요. 그때는 심지어 조영달 교수는 보수도 아니었어요. 본인은 중도다이라고 초록색 잠바 입고 다녔어요. 안철수 그 의원 그쪽 저기 하면서. 네. 그런데 그때도 둘이 표가 나뉘었는데 그 표를 합치면 조희연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22년도에도 또 분열을 했죠. 그래서 22년도에 조희연이가 될 때는 그 진영에서 저랑 이제 아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희연 교육감은 전생에 나라를 10번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뭐 조상이 무슨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째 이렇게 운이 좋냐? 기소된 사람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쉽게 하면 우파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의 득표율을 다 합치면 한 55%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희연은 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파 진영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룰을 가지고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이건 우파 진영의 교육감이 당선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근데 왜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제가 2022년도에 뭐 여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박소영 대표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가 이제 시민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했고 제가 이제 교육 운동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2022년도에 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는 전체 교육감 추진협의회, 수도권 교육감 단일화 추진협의회의 간사 역할을 맡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모든 실무적인 일들을 맡겨주신 거죠. 네, 근데 네. 그때는 정말 시민단체들, 단일화를 추진하던 시민단체들도 다 단일화가 됐었어요. 예. 예전에는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들도 막 난립이 됐었거든요. 서로 자기네들이 더 공신력 있다. 뭐 자기네들이 더 이게 책임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이 되다가 그때는 모든 단체들이 단일화가 돼서 정말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지지자분들한테도 기대를 많이 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실무적인 걸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4개월 해봤잖아요. 네.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제가 어떤 정도였냐면 교육감 선거 다 끝나고 나서 단일화 끝나고 나서 제 머리가 3분의 1이 빠졌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육감 단일화 하는 과정에 참여했었던 후보들 5명이 있었습니다. 조영달 교수, 박선영 교수, 조전혁 의원, 최명복 의원, 이대영 교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안에 들어온 거고 단일화가 되는 과정에 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오게 한다. 이런 룰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저희 단일화 기구 위에 전직 교육부 장관들 출신들이 이제 또는 뭐 교육계 원로 이분들이 딱 원로 분들이 버텨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 추진협의회가 교추협이 되게 든든한 거죠. 예.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단일화 기구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그 안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처음에도 누군가를 지지하는 몇몇들이 들어왔었어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캠프에 있는 일들을 자꾸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간사한테 자꾸 뭐 그 특정 후보가 참여하는 무슨 행사에 사회를 봐달라든지 뭐 거기에서 뭘 하는 거를 직함을 맡아달라든지 심지어 뭐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교육정책 팀들 뭐 이거 맡아달라든지 이런 오퍼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교육감 단일화 추진하는 간사기 때문에 거절하죠.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내막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제 지인들 몇몇 분들한테만 얘기하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할 때가 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때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당당합니다. 제가 누구를 밀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뭐 4년 전에 8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단일화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시에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염원 때문에 하셨지만 실패하면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이 판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욕을 얻어먹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예. 억울하시죠, 그분들도.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을 다 모았어요. 그 억울하신 분들도 다 모아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욕하는 거야. 서로 쟤하고는 일하지 마라. 왜냐면 그거 제가 다 알거든요. 저한테 누구하고 일하지 마라. 누구하고 일하지 마라를 저한테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입만 벌리면 다 소문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다 똑같이 욕을 얻어먹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들이 고생한 부분도 인정해드려야 된다. 그러니 이번엔 이 안에 다 들어와서 같이 단일화를 합시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하셨어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박소영이가 조금 공정할 것 같아. 제가 지금 여태까지 입시 공정 얘기했던 여자니까 뭐 제 친구한테 뭔가를 맡기면 할 것 같아 해서 모든 걸 제가 이제 회의 중재, 서류 준비, 뭐 토론회 준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경선 룰을 정하는데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후보들하고. 왜냐하면 자기 유불리 때문에. 박선영 교수는 여론조사 100%를 하자 하는 거고 조영달 교수는 자기가 여론에서 약간 박선영 교수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이제 선출인단 뭐 이런 거 좀 하자. 이 교육계는 뭐라 그러더라? 교육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된대. 후보 투표를. 특수한 분야니까. 네, 특수한 분야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민 중에 뭐 학부모라든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게 박선영 교수는 저 사람이 가서 전교조를 명단을 가져올지 저 사람 좌파다 이거예요. 박선영 교수는 계속 그걸 주장했거든요. 신의 한 수에 나가서도 그거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조영달 교수는 또 박선영 교수가 나한테 좌파로 그렇고 뭔다 해서 회의할 때마다 싸우고 뭐 이런 신의 한 수에서 박선영 교수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몇 페이지 6페이지인가 8페이지 이의제 기서를 써서 또 저한테 제출하고 그러니까 2달 동안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룰이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니니 이게 후보자들이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지지자분들이. 예. 그리고 정당 선거는 뭐 국민의힘이다 이러면은 국민의힘을 뽑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국민의힘 딱지가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 표가 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로고를 달고 저 후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음. 선거 전에 단일화하는 기간에 우리가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선전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우파 진영에 이 단일화하는 과정을 좀 홍보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자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 보수 지지자들 중에 손가락 부대도 해주고 네. 선거 운동도 해줄 만한 네. 그런 회원 모집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 회원 모집한 사람들 중에 이 후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투표를 하자. 그걸 몇 프로 반영할 거냐. 네.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10%냐 20%냐 30%냐 이거 결과를 가지고 회의할 또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교추협에서는 모든 걸 후보들이 결정을 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잡음이 없다. 그렇지. 예.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할 어쩐 힘도 없고 우리는 정말 헌신하는 거다. 옆에서 돕는 거니까 후보들이 결정할 수 있게 자꾸 제안하고 하는데 조영달 교수가 뭐 100%를 반영해야 된다. 여론조사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5대5로 하자. 막 이러니까 박선영 교수님은 나는 7대3 이하로는 근데 양보 못한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후보들의 의견도 듣지만 네. 교추협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단일화 추진협의회. 네, 네. 거기서 그러면 이런 룰로 정한다 하고 통보를 하면 안 돼요? 아유, 그러면 안 듣습니다. 아, 예를 그냥 들면 나가버려요 그러면? 지금도 뭐 여론조사 100%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야 여론조사로 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불리하죠. 인지도가 없으니까. 예. 그럼 안 참여해요. 어. 그럼 단일화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아예 뭐 튀어나가서 혼자 독자 그렇죠. 출마하는 거죠. 독자 출마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계속 단일화가 어긋나니까 네. 정말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들 긴장을 하고 있지만 2022년도에도 다 간절했단 말이에요. 단일화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후보들 얘기를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박선영 교수님 입장에서는 조영달은 우리 보수도 아닌데 갑자기 보수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도 이제 꼴보기 싫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또 저 사람이 끝까지 나오면 2018년도에도 17%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러다가 또 박선영 교수 뭐 우리 이쪽에서 단일화가 된 사람이 나왔는데 조영달 교수 또 나와갖고 또 깎아먹으면 또 조희연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의견 조율을 한 게 6대4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60%, 60. 선출인단들을 모아서 40%. 40%. 근데 이 선출인단을 모으는 거는 후보들한테 맡겼는데 이 조건을 서울시 거주하는 서울 시민으로 저희가 받아야 된다. 네. 그런데 이게 이 선관위에서 하는 K보팅이 아니고서는 이걸 서울 시민인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백모 박성현 대표가 만든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신분증을 인증하고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네. 근데 그걸로 이렇게 홍보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기 저기 신분증을 찍어가지고 그걸 인증해서 들어오는 거를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모집돼요. 네. 그래서 박성현 대표는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신분증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뭐 인원수에 따라서 슬라이딩으로 뭐 예를 들어 1,000명이 모집했다. 그러면 10% 반영하고 그 1,000명도 대단한 거니까요. 1,000명 모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3,000명을 넘기더라도 예. 최대 30% 이상은 반영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예, 처음에 예, 우리가 제안한 예, 거는. 예. 근데 이제 조영달 교수가 그걸 흔들어 버린 거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6대4가 됐는데 그러면 서울 거주자인 걸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걸 엄청 고민하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조영달 교수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의제 기서를 뭐 자기 좌파로 몰았다고 해서 회의를 계속 참석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선영 교수님, 조영달 교수님, 조전혁 의원님, 최명복 의원님, 뭐 이대영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다 논의한 게 우리가 서울 사람인 거를 선의를 믿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 임할 때 휴대폰 인증을 하니까 한번 휴대폰 인증하면은 이게 움츠려들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법적으로 서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걸 경고문을 2번 정도 투표하는 과정에 경고문을 올리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경고문을 무시하면서까지 올 사람 별로 없다. 예,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의하에 이제 선출인단을 한 달 동안 모집한 거예요. 근데 후보자들이 이제 다 모집한 거죠. 각자 재량껏. 후보들이 알아서 그냥 네. 끌고 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은 게 30몇만 명이 모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중복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후보들에서 명단 낸 것이 막 중복이 된 게 있으니까 최종 28만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네요. 그게 저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흥행에 성공했다. 일단. 그리고 이 교육감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선출인단 모집하는 과정에 어떤 후보는 다 구글 폼으로 돌려서 받고 어떤 사람은 종이 쪽지로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전혁 후보 쪽에서는 이제 그 IT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뭐 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주 지역, 이름, 전화번호 쓰는 게 되게 용이해요. 구글 폼을 그렇게 하죠. 네, 구글 폼은 근데 지메일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신청하기가 어렵죠. 근데 조전혁 후보가 돌리는 거는 누구나 다 신청하기가 편하죠. 자기 거주지 써가지고 이제 하기가. 근데 이제 조전혁 후보가 그 당시에 전교조하고 싸운 게 있었잖아요. 옛날 전교조 명단.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보수 유튜버들 중에 조전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뭐 가세연이라든지 뭐 신의 한수 뭐 여러 후보들 중에서 이제 많이 밀어줬죠. 근데 가세연에 출연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 선출인단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서울 거주자들이 해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 실시간 댓글창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서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 뭐 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냐 이러니까 뭐 서울 거주자 아닌 사람도 신청해도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강남이라고 하고 해라 막 이런 얘기가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누구도 유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선영 교수 캠프에서는 그걸 문제 삼은 거죠. 이거 부정이다. 이거 불법 부정이다. 근데 부정이다. 그걸 갖다 교취업이 불법 부정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회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조전혁 후보가 저기 커뮤니티에다가 자기 페북이나 이런 데다가 서울 거주자 아닌 사람 투표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사과했어요. 사과하는 글을 올리면 그리고 가세연에서도 커뮤니티에 올려라. 이제 그 박선영 교수 쪽에서 요청해서 그걸 다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또 잘 됐어. 근데 결국 어떻게 이제 됐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가세연 커뮤니티에 이제 김세연 대표가 이제 뭐 박선영 교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글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박선영 교수가 나는 합의 못한다고 또 뛰쳐나가고 막 이랬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가 한 10시간도 넘게 회의도 하고 이걸 깨면 안 되니까 조영달도 중간에 막 박선영 교수를 저나 뭐 몇몇 사람들이 박선영 교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단일화에 참여했다고 모함을 했어요. 저는 그런 과거에 그랬던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고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조영달 교수가. 그래서 결국 깨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박선영 교수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거 합치려고 계속 회의하고 10시간 회의했는데 6대4를 뭐 8대2로 하면 동의하겠다 또 박선영 교수가 그렇게 동의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면 회의가 안 끝나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80에 추천인 20%. 그런데 이제 선출인단 명단을 많이 낸 사람들은 동의 못하죠. 왜냐하면 박선영 교수가 계속 이 오염된 명단이라고 그랬거든. 28만 명. 오염된 명단. 오염된 명단을 가지고 20% 반영하는 건 괜찮고 40% 반영하는 거는 그럼 안 되냐. 그럼 이건 당신이 여론조사가 유리하니까 유불리 때문에 이걸 동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4명 중에 2대2가 된 거예요. 원안대로 가겠다는 사람 2명, 8대2로 가겠다는 사람 2명.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발이 되면서 원안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박선영 교수도 페북에다가 투표 동료를 했어요. 페북에다가. 원안이 6대4. 6대4로. 그래서 막 동료를 했는데 투표 과정을 이제 각 후보 캠프에서 와서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투표하는지는 볼 수 없지만 누가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명단 낸 사람이 투표를 많이 하는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전혁 쪽에서 투표를 많이 하면 조전혁 이렇게 뜨는 거고 박선영 쪽에서 투표하는 사람이 박선영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3번 투표하는 동안 박선영 교수 쪽에서 1번 투표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선영 캠프에서 그걸 지켜보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보다가 이거 불리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서 긴급 회의했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3월 30일 날 이틀 3일 있다가 이제 투표가 3월 30일 날 수요일 날 9시인가 투표가 마감이었어요. 여론조사도 그날 밀봉해가지고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와 리얼미터에서 그것도 이제 후보들이 다 정한 거예요. 여론조사 업체도. 그것도 엄청나게 그 설문지 어떤 걸로 여론조사 질문지 가지고도 엄청 싸워서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아침에 9시에 이제 다 가져오게 돼 있었는데 3월 30일 날. 저는 이제 최대한 저희는 이제 정말 후보들을 공격 안 하면서 후보들한테 흠집 안 날
하게 하려고 언론 플레이도 자제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박선영 교수 캠프는 뭐 언론 플레이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월 29일 날 사퇴 이래버린 거죠. 그럼 단일화 기구가 깨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를 자기는 사퇴하겠다. 나는 이런 사퇴하겠다. 불법 부정저리는 데서 못하겠다. 교육감 그래서- 후보 출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비 후보 사퇴하겠다고 문자를 돌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그 큰 데를 다 빌려놨는데 대대적으로 해주려고 완전히 이제 쐐기를 박으려고 제가 그 행사 준비면 뭐를 4개월 동안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가 많이 그래서 빠지셨군요. 많이 근데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제가 꽃 준비하러 양재동 꽃시장에 꽃도 직접 사러 가고 네. 딱 꽃시장에 갔는데 기자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박선영 교수님 사퇴했다고. 아하.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다가 3월 30일 날 네. 발표를 한 겁니다. 음. 왜냐하면 그날 밀봉된 거 다 오니까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박선영 교수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깠는데 여론조사 결과와 이제 합쳐서 했더니 조전혁이 이긴 거예요. 이제 이겼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저희는 안타까운 게 박선영 교수 37,000명이 투표를 그때 했습니다. 등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등은 이제 조전혁, 2등이 이제 박선영 교수 박선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조영달은? 조영달은 이탈했으니까 이탈했고. 투표를 안 했지. 투표 안 했고. 그러니까 최명복 의원하고 이대영 의원도 이제 오케이. 2등 네. 했는데요. 네. 거기에 그 투표 과정에서 제가 이제는 말하는데요. 28만 명 중에 37,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한 그거 엄청난 10%. 거예요. 10% 이상. 10% 이상 한 거예요. 많이 그런데 그 37,000명 중에 특히 조전혁 후보 쪽에서 낸 명단에서는 제가 그때도 9만 몇 명이 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교수 쪽에도 5만 명 가까이 냈고요. 근데 그 명단에서 박선영 교수 명단에서 그 오류된 사람들 이름 틀리거나 전화번호 틀린 것이 다 예. 빠져서 한 1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캠프에서 엑셀 작업에다 해서 일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저한테 줘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전화 와서 이거 명단 어떻게 내는 겁니까? 라고 캠프에서 묻는 거는 이건 캠프가 놓친 거예요. 이 명단 작성하는 걸.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었고요. 근데 인원수 적게 낸다고 해서 조전혁 쪽에서 아무리 명단을 많이 냈어도 조전혁을 뽑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전혁 후보 쪽에서 낸 명단 중에 7,000명이 박선영 교수를 뽑았어요. 많이 찍었네요. 많이 찍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37,000명 중이 투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7,000명. 박선영 교수가 선출인단에서 받은 표 중에 전체 표 중에 7,000표가 조전혁 의원이 한 20%쯤 돼요. 조전혁 의원이 모아온 명단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정말 과정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승복하고 조전혁으로 밀어줬으면 4월 1일부터는 우리가 조의원을 상대로 하는 싸움을 딱 준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주호 장관이 또 출마한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이주호 장관이 뭐 단식하면서 그거 하기 전에 그럼 그거는 박선영 교수는 그럼 나가버린 겁니까? 박선영 교수가 이제 3월 29일 날 예비 후보를 사퇴했으니까 끝났나 보다 했죠. 예. 이제 후보 사퇴를 하는 줄 알았죠. 예. 그런데 이제 4월 첫 주에 한 금요일쯤에 제가 정확하게 4월 8일인가 하여튼 그 기사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주호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주호 장관님은 저희하고 계속 저걸 했잖아요. 단일화 그걸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심판이 선수로 갑자기 나타난 그리고 저희는 막 완전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단일화가 재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그러니까 박선영 교수한테 재단일화에 나오라고 이주호 장관이 이제 연락을 했다 이런 그거를 다 박선영 교수가 페북에다 고스란히 일기 쓰듯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뭐 이주호 장관님은 이제 박선영 교수가 그렇게 이탈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달래고 싶었겠죠. 근데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후보가 난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교육계 제가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교육부를 출입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서울시 교육청도 들어가고 광화문 앞에 있던 정부종합청사의 교육부도 뭐 들락날락하고 그때 제가 출입했을 때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좌파나 우파나 딱 고민한 게 비슷할 텐데. 그렇죠. 좌파는 어떻게 해서 한 명으로 딱 단일화해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건지. 누가 군기반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막바지까지도 뭐 나오겠다고 뭐 지난번에도 조 의원 때도 뭐 강신만 이런 사람들 끝까지 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러더니 어떻게 조용히 합의가 됐어. 조 의원으로. 그게 무슨 힘입니까?
뭐 다 알지 않겠어요? 좌파들이. 네, 좌파들은 이제 잘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조희연 교육감이 또 이제 한 8년 하면서 쌓은 공이 있겠죠, 자기들 진영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불법으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채용했다는 것 자체는 모든 걸 감수하고 조희연이 모든 걸 해주는 감수하고 해준 거잖아요. 해준 거죠. 자기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거죠. 지금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도에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조희연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프로필을 보면 참여연대 뭐 사무처장을 했고 뭐 이런 게 그랬죠. 있어요. 그래서 이 좌파 진영은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이런 민노총이나 이런 메이저 단체들이 보이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미는 거죠. 딱 한마음으로 그죠? 해서. 자, 이 사람으로 이번에 가자 이러면은 뭐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리하고 쭉 미는 힘이 있어요, 좌파들은. 근데 우파들은 이 교육감 선거 보면은 그야말로 이합집산이고 오합지졸이고 정말 이 그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데 지금 이게 이번 선거에서 이게 또 재판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도 단일화 이제 기구가 벌써 두 개라면서요. 근데 뭐 거기는 합쳤다고는 하는데요. 합쳤어요? 사실은 예, 합쳤대요. 어제 뭐 아침에 8시에 한 팀하고 11시에 한 팀이 뭐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팀들이 합쳤어요. 바교연하고 바른교육연합하고 하고 뭐 범사련하고 네, 거기는 합쳤다고 그러더라고요. 합쳤어요? 예. 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기구에서 네. 지난 2022년도에 단일화를 추진했던 사람들 중에 일단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뒤로 갈수록 저는 아까 3월 31일까지 뭐 4월 초까지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뭐 잘잘못을 얘기를 했지만 뒤로 갈수록 더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박선영 교수도 끝까지 갔고 그 단일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조전역으로 단일화가 됐다는 것을 계속 알려도 예.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한 박선영 교수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막판에 막 또 범사련과 이범 대표 이런 사람들이 박선영 교수의 손을 또 들어준 거 아니에요. 5월 26일 아니 그러면은 날. 지난번에 그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의 교육감 후보로 예. 박선영, 조전영 이렇게 나오면서 네. 표가 갈라진 거예요. 조영달도 나왔잖아요. 조영달도 교수도 나오고. 나왔잖아요. 표가 3개로 쪼개진 거네요. 거기다 또 이게 쪼개진 거가 알고 예. 또 한 사람도 뭐 자기도 보수다 해갖고 나온 사람이 또 있어요. 윤호상 씨라는 사람. 이 사람도 5%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자기 인지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근데 강력하게 좌파처럼 한 사람으로 모여 이래버리면 그럼 좌파 진영은 그냥 조희연 한 명으로. 그렇죠. 한 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금 내가 인지도를 높이려고 눈치 봤던 사람들도 못 내밀거든요. 왜 욕 네. 먹을까봐.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판이 깨진 것 같다 싶으면 네. 이제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영달 교수님은 사실상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서울대학교 2년이나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하고 나와서 정말 진짜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를 추대했었던 조직에서 취소까지 하고 철회까지 하는 뭐 지지 정말 지지 철회까지 하고 막 참. 그리고 결국 나중에 선거법 관련돼 갖고 해서 감옥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정말 이 과정에서 이번에도 또 재판이 되는데 이번에 보수 단일화하는 추진 기구에서 저도 그래서 단일화에 참여하는 기구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전 지난번 단일화하는 데서 저도 실패를 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어차피 실패한 거잖아요. 졌기 때문에 저는 빠졌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파 교육감, 자유우파 교육감을 추대하자는 조직은 단일화 됐습니까? 그 지금 이제 단일화 된 것처럼 하는데 여기저기서 또 지금 말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또 여기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지금 또 이게 나오고. 보궐선거가 10월 16일이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한 6주도 겨우 남았는데, 겨우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단일화 룰이 정해져서 네. 자, 후보들 다 여기에 따르세요라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안 따르겠다 그러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그럼 또 못하는 나가면 또 거죠. 표가 깨지겠네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단일화 얘기, 그러니까 강력하게 걔네들이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여론조사 100%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한 후보 지금 거론되는 후보는 네. 자기는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낮다 이거예요. 네. 교육자로만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가 가중치가 없으면 어떻게 여론조사 나가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에서 책임 있는 사람 나오지 마라 이러는데요. 지난번 단일화에 불복했던 거에 대한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번 단일화 불복한 사람들은 조전역으로 뽑혔던 게 맞아요. 그런데 조전혁 후보가 나중에 재단일화 이런 걸 이제 이주호 장관님이 단식하면서 재단일화를 또 막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또 재단일화가 또 안 됐잖아요. 결국은 이주호 장관 단식하시고 이제 사퇴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예. 이번에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보세요. 개딸들이 지금 힘을 발휘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쪽으로 표를 확 몰아주잖아요. 이현주한테 몰아준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내막을 모르면 나는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멸콩 TV 진행하면은 보통 정치 관련 사안을 보통 한 25분 정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40분 가량 서울시 네. 교육감 관련 너무 이야기를 중요해서. 이렇게 네.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저희들도 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템이 많지만 이걸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킹 어바웃을 하냐 하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실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정교조 세력이 활개를 치면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지금 좌파 진영에서 교육감을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거의 10여 년 넘게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굉장히 위기음이 많이 들리고 경고의 신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우파 진영의 교육감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너도 나도 자기 혼자 팔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 룰도 안 지키고 지난번 선거할 때 뭐 이렇게 룰 안 지키고 반칙한 사람들은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이 교육감이라는 어떤 권위와 이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오늘 박수영 대표님은 굉장히 교육계 전문가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오늘 토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를 잘 뽑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서비스, 또 서비스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서비스에 우리가 수용자로서 또 어떤 일종의 소비자로서 또는 감시자로서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야만이 서울시 교육행정, 뭐 경기도 교육행정, 전국의 시도교육청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충고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마지막 정리하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는 보궐선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리고 누가 어느 조직이 살아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지난번은 일단 졌으니까 다 책임 있으니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난번 선거에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불복을 했느냐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도 또 기회를 주면 뭐 이번 단일화 기회라든지 이런 걸 줘버리면 결국은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금송아지 님이 이런 댓글을 쓰셨어요. 서울시 교육감은 다른 지역 교육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교육감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런 거요?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조직이 큰데요. 경기도가 더 예산도 큽니다. 그러나 이 서울 경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경기도는 가져왔지 않습니까? 임태희 교육감이. 예. 근데 이제 이번 서울시 교육감은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학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쪽 진보 교육감들, 좌파 교육감들하고는 이게 안 맞거든요. 예. 이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정말 꼭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아이템 정리하면서 한 말씀만 제가 진행자로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토론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이런 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의 수용자인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교육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뭐 정치 집단 같은 이런 사람 말고 정교조 왕국 말고 제대로 된 교육감이 나오셔서 서울시 교육행정을 제대로 좀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난 한 10여 년간 벌어졌던 2014년, 18년, 22년 선거 과정에 있었던 뭐 후보 단일화의 문제,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교육감 상실의 원인 등등등 지금 서울시 교육행정이 정교조 왕국이라고 비판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겁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죽했으면 해직됐던 정교조 교사 5명을 불법으로 채용하다가 교육감이 진짜 자리가 날아가는 이런 지금 사태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행정이 지금 엉망진창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감, 규칙과
법규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교육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자유우파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를 낸다면 뭐 A 후보, B 후보, C 후보 다 있겠지만 이 단일화 기구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이 룰에 전부 사인을 하고 이 룰을 그럼 적용해서 하겠다. 지금 왜냐? 시간이 6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또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표가 다 깨져가지고 또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은요,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 말은 저녁마다 만나서 자기들끼리 지금 조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6일날 룰을 정한대요. 예. 그러니까 발표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움직이는 그 좌파 진영, 우파 진영 이걸 보면 좌파 진영은 크게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뭔가가 착착착 진행된 것 같아요. 10월 6일 날 무슨 룰이 9월 6일인가 룰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파 진영은 벌써 지금 뭔가 자꾸 잡음이 마찰음이나 잡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될 수가 또 있다고요. 그 단일화 기구에 대한 공신력도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어떤 거를 한다고 해도 안 따르면 그만이라서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안 따르면 이게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 선거가 아닙니다. 교육감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화 기구에 처음에 잘 논의하다가 갑자기 나 그냥 나 혼자 출마할래 이래버리면 이거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여기서 뭐 단일화 기구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떤 페널티를 받겠다든지 다음 선거에 못 나온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 이 교육은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세대들도 걱정을 하지만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제대로 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지혜와 어떤 용기를 좀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